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는 이 무렵의 집안 식구들 중에서는 가장 총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소년 아우렐리아노에게 글쓰기와 읽기를 가르쳐주고 양피지 원고를 공부하도록 독려했으며 바나나 회사가 마콘도에 끼친 영향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뒤 아우렐리아노가 바깥 세계로 진출하여 그가 알고 있는 진실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역사가들의 해석에 의해 교과서에 실려있는 기존의 사실과는 너무도 다른 그의 얘기를 엉터리 수작이라며 콧방귀를 뀌었다. 건조한 열풍도 먼지도 무더위도 침범하지 못하는 좁다란 외딴 방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의 일을 이야기했다. 까마귀 날개 모양의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창가에 기대 앉아 세상에 대해 얘기했다는 노인을 상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이 영원한 3월과 영원한 월요일의 세계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가족들의 말처럼 미친 사람이 아니라 시간도 어떤 착오를 일으켜 쪼개어진 한 조각을 영원히 방 안에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는 진리를 터득해낸 가장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는 양피지 원고의 신비한 글자들을 분류해내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47자에서 53자 사이의 숫자인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글자들은 하나씩 놓고 보면 함부로 갈겨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메르키아데스가 정성을 다해 작성한 것으로 전체적인 느낌은 빨랫줄에 널어놓은 빨래를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아우렐리아노는 그것과 비슷한 도표를 영업한 백과사전에서 보았던 기억을 떠올렸으며 그것을 가지고 대조해 본 결과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가 분류한 도표와 영락없이 맞아떨어졌다. 수수께끼 복권 판매를 시도하던 무렵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잠결에 가위에 눌린 듯 목이 막혀 숨도 쉬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잠이 깬 적이 여러 번 있었다. 페트라 코테스는 그것이 최근에 연속적으로 밀어닥친 재앙의 한 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1년 동안이나 매일 아침 그의 입천장에 꿀을 발라주고 무즙을 먹게 했다. 그러나 숨이 막히는 증세가 계속되자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필라르 테르네르가 그 병에 효험이 있는 약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로 그녀를 찾아갔다. 100살이나 먹었으면서도 작은 사창가를 경영하고 있는 당당하기 짝없는 그 노파는 미신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카드점으로 알아보는 쪽을 택했다. 그녀는 다이아몬드 퀸의 목이 스페이드 잭의 칼에 찔린 것을 보고는 페르난다가 남편을 되찾고 싶은 욕심에서 그의 사진을 바늘로 찔러대는 사악한 방법을 쓰고 있으며 그런 방법에 서투른 탓에 자기 몸에도 종양이 생기게 되었다는 정계를 내놓았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자기가 찍은 사진이라고는 결혼사진밖에 없었고 그것은 모두 집에 있는 가족 사진첩에 들어 있었으므로 아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집안을 뒤졌다. 그는 사진첩을 찾는 과정에서 옷장의 서랍 맨 밑바닥에 숨겨진 패서리 뭉치를 발견했다. 그 조그맣고 빨간 고무 반지들이 주술에 쓰이는 도구일 것이라고 짐작한 그는 그것들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필라르 테르네라에게 가져갔다.
그녀 역시 그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지 못한 채 수상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그것을 모두 마당에 놓고 불태워버렸다. 그리고는 페르난다의 주술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알을 품고 있는 암탉을 물에 적셔 산채로 땅에 묻으라고 아우렐리아노 세군도에게 지시했다. 그는 그 지시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그 행위가 자기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파헤쳤던 땅 위에 낙엽을 덮어 흔적을 없앴을 때쯤에는 벌써 숨쉬기가 수월해진 기분이 들었다. 한편 페르난다는 패서리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낯선 의사의 방해 공작 때문일 것이라고 단정하고는 속옷 안쪽에 주머니를 달아 아들이 새로 보내준 패서리를 그곳에 감추었다. 암탉을 파묻은 지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개의 찌개발이 목을 죄는 기분에 기침을 심하게 터뜨리며 잠이 깨었다. 그는 패서리를 없애고 물을 적신 암탉을 생매장하는 것으로 죽음이 가까워온 자기의 운명을 물리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마란타 우르술라를 브레셀로 유학 보내기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조급한 생각이 들어 과거 어느 때보다 부지런히 일했으며 일주일에 한 차례 팔던 복권을 3차례씩 팔기 시작했다. 그는 새벽부터 변두리에 위치한 빈민촌까지 돌아다니며 죽기 일보 직전에 병자 같은 모습으로 복권을 팔았다. 자, 여기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는 소리쳤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는 명랑하고 즐겁고 말주변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웃고 떠들었지만 창백한 안색에 식은땀을 흘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행동과 상태가 정반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는 때때로 보는 사람이 없는 빈터에 쭈그리고 앉아 집게발로 목을 죄어오는 그 고통을 가라앉히려고 했다. 그는 자정무렵까지도 사창가를 돌아다니며 추궁기 앞에서 눈물 짓고 있는 창녀들에게 행운이 닥칠 것이라는 위로의 말과 함께 복권을 내밀었다. 이 번호는 넉 달 전부터 뽑히지 않는 번호랍니다. 그는 창녀들의 눈앞에 복권을 흔들어 보였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인생은 생각처럼 길지는 않으니까요. 이리하여 사람들은 그에 대한 일말의 존경심을 팽개치고 그를 웃음거리로 삼았다. 그가 죽기 몇 달 전부터 그를 돈 아우렐리아노라고 부르는 대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는 목소리도 변해 개가 짖는 소리를 내게 되었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추첨하는 날 페트라 코테스의 집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나 목소리가 점점 잠겨들면서 그는 자기가 고통을 견디지 못할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절감했다.